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1년 회계연도 다스의 감사보고서입니다. 136억 8천만 원을 회수해 영업외 수익에 반영했다고 돼 있습니다. BBK 김경준 씨에게 받아낸 돈입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었을 때입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이 외교부와 청와대를 동원해 자금을 회수해갔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경준 씨의 동결된 스위스 계좌 재산이 다스가 아닌 옵셔널 캐피탈에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MB정부가 관여해 140억 원을 먼저 받아갔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일반인이라면 내년 2월까지 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2020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을 조사한 검찰은 다스 안팎의 관계자들을 부르고 계좌 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요?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매달 5천만 원씩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실장의 재임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로 상납이 중단된 시점은 언론의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병후 전 국정원장도 같은 시기인 지난해 7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 수수가 불법 행위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 건물과 같은 필로티 구조는 불이 났을 때 거대한 아궁이가 될 수 있습니다. 1층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1층 외부의 공기가 출입문을 통해 유입되며 유독가스가 빠르게 건물 안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니 대부분의 필로티 천장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는 전부 다 스프링클러 배제가 됐고 그나마 있는 소방시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즉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열 수 없게끔 이런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대부분 1층 출입구로 유입이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필로티형 건물들은 이곳 외 별도의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쪽이 연기가 들어온다든가 화염이 들어온 쪽으로 방향으로 피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방향의 피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대편 쪽에 별도의 피난구를 추운 겨울 필로티 천장 안쪽에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보온재를 넣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필로티 건물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노란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네, 송병호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연말연시라서 술자리가 좀 잦은 편이시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 먹어서 없는데. 아, 그래요?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담금주 이런 거 꺼내 드실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술을 못해가지고, 네, 그런 자리가 저는 없어서 조금 외롭네요. 다들 친구들 보면 다들 놀러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뭐 다들 연말연시에 모임에 네, 맞아요. 많은 분들 모여가지고 또 좋은 자리 하다가 또 과음해가지고 막 다음날 일정이 막 지장 초래하고 그러잖아요. 송병훈 님이요? 송병훈님은 뭐, 송병훈님은 우리가 이제 오프상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술 잘 드십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술을 마셔도 취한지 안 취한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네. 포커페이스 하시는구나. 예, 술을 취하나 안 취하나 말수도 별로 없고. 술을 안 마셔도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는 얼굴이잖아요. 맞아. 네. 약간 항상 미소를 띠고. 저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 맞아. 속을 모르겠는 얼굴.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술 많이 드시죠? 많이 마시네요. 요즘. 네, 또 아무래도 비즈니스도 하시고 하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날 추울 때 술 마셔야 좀 몸도 뜨뜻해지고. 이 작가님도 술을 좀 하시죠? 네,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네. 또 단술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음식점 가면 좀 마실 술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소주도 좀 너무 달게 느껴져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술을 드세요? 저는 안동소주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그러니까 뒷맛도 쓴 술. 그냥 깔끔한 술. 아, 깔끔한. 네. 그 뭐 중국 술 이런 거 잘 네, 맞으실 것 같은데. 중국술, 안동소주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보드카도 저번에 먹어봤는데 괜찮았고 위스키도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멋있다. 그래서 멋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냥 닥치고 참이슬 오리지널 맞고요. 그 빨뚜. 네. 네. 빨뚜 저도 그 요즘 나오는 술들이 이제 도수가 좀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맛도 막 첨가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빨간 뚜껑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빨간 뚜껑이 그나마 네. 가성비가 괜찮은 술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도 중국 술 있잖아요. 뭐 꼬량주. 제가 공포가지 너무 네, 좋아해요. 공부가주 이런 것들. 저도 그런 술들 좋아해요. 저 이슬톡톡밖에 못 먹는데 짱이다. 그 삼도씨. 그거구나. 예전에 저희 처갓집에서 네. 그 장인어른께서 술 모으시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위스키도 우리나라에 없는 위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스페셜 에디션, 한정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가서 이제 밤에 이제 한 병씩 따서 보리차로 바꿔 드셨나요? 아, 그건 고등학생이 하는 짓이고. 근데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어느 날 갔는데 술을 다 쫙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에이, 너무 많이 먹었어. 맞아, 마음 상해졌어. 제가 한 번은 그 장인어른 그 모아놓은 걸 이렇게 탑을 만들어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너무 흐뭇해하는 거를 뒤에서 보시더니 그거 네 거 아닌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아니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싹 없애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데 예,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요즘 예전 같지 않게 술자리가 좀 잦다 보니까 네. 속병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럴 땐 또 우리 새날에서 광고하는 이너피스라는 숙취해소제가 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효과 좋아요. 제가 왜냐면 술 먹고 숙면을 잘 못 취하는 타입인데 그거 먹고 나서 숙면 취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연시에는 그런 건강 보조제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럴 나이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술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연말 연시에 잦은 술자리 예,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새날 소유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그때 그 사건인데요. 예, 오늘 소유 방송이 104회예요. 104회. 그래서 2004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2004년에 좀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대요. 그리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해서 결국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전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국민적인 여론은 정반대였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웹툰 이런 거 한창 나오고 있었을 텐데 뭐 강풀 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웹툰 작가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민심 그거를 웹툰 작품으로 많이 반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었던 지점이 뭐냐면
대통령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그리고 솔직히 따져보면은 그 전직 대통령들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뭐 노무현 대통령 후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전까지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대통령들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분들 많이 분노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발언 하나 가지고 물고 뜯고 뭐 언론부터 해가지고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결국에는 국민 여론 자체가 왜 니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니들 멋대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됐죠. 한참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네. 단편적인 기억들은 몇 개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근데 기억이 남는 게 미리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알고 보니까 정교조 선생님들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정교조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사회단체들도 이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교조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필요가 안 하시고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물어봐도 제대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나중에 크면은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교육자들은 그런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교육자가 가져야 되는 정치적인 중립이 뭔지 그때 이제 몸소 배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또 촛불 전국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잖아요. 잘못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어나서 탄핵을 시키는 거고 이때는 확실히 여론 자체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 박근혜 씨 탄핵 때를 보면은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이 옳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촛불을 통해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건 같은 경우는 국민 자체가 허용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끼리 했죠, 거의. 그렇죠. 그냥 싫었던 거야. 그 사람들은. 맞아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란 사람 자체가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에 침범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냥 싫었던 거고 그냥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빌미라도 잡히면 탄핵 운운하는 거고 최근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조원진이라든지 몇몇 그 의식 없는 인간들, 현직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그딴 소리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국민 여론의 줄바따를 맞게 됩니다. 그딴 소리는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쓸쓸한 모습, 그 씁쓸한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의 첫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어제 홍준표,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최종 판결이 결국에는 무죄로 판결이 났고요. 지금 그래서 여론 자체가 많이 안 좋죠. 2년 전 정치권을 굉장히 막 뒤흔들어 놨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되는. 뭐 김기춘까지도 나오고 리스트 자체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한참 이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네.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있었고 총리도 있고 막 이제 당선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서 돈을 1억, 2억, 10만 달러 뭐 이렇게 받았다는 거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일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다 무죄로 난 이걸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우리가 그 분노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들 커넥션이 있고 뭔가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자리에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들었던 게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반응들이 주변에서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죄면 죽은 성완종만 유죄냐. 그렇죠. 네. 그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그런 정경유착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권력 실세들이 다 연루가 돼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안 좋죠.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게 증거가 뭐 불명확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에 그 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그런 수사에서 뭐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남편이 모른다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갔었던 그런 검찰들, 재판부들. 증거도 없이.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 잣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메모를 보고 뭐 성완종이 누구에게 돈을 줬고 누구에게 뭘 줬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아 뭐 친분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게 소설 쓰냐. 네 그게 법정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일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거를 왜 추리를 해요? 네. 그 메모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친분 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봐도.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무죄가 난 거가 판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검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유력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 자체가 없어서 그 리스트 말고는 사실 녹취록이랑 리스트 말고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난 것 같고 좀 의심이 많이 되는 게 같은 날에 진경준 검사장이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넥슨에서 2억 주고서 주식 받아가지고 120억에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검사장이 무죄를 받은 거랑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 못한 거랑 아무런 커넥션 없다고 보기엔 연결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재판부가 수사를 지시하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법정 공방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의 전적인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송병호님 의견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일리가 있다. 충분히 그런 정황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어느 정도 뒤에서 세팅을 해놓고 이제 굴리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봤던 거네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지 차이겠죠. 막 진짜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비교해볼 만한 사건이 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 판결 사건을 보자고요. 그때 양상은 비슷했다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성완종 리스트랑 그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 진술 있잖아요. 뭐 진술 번복을 했었던 부분도 똑같이 닮아 있는데 한 사건은 유죄가 된 거고 한 사건은 무죄가 된 거죠. 진술 번복 문제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이제 하다가 얼버무려가지고 진술을 바꾸게 된 거죠. 말을 얼버무려가지고 그걸 두 가지로 진술을 해버렸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공식적인 기록으로 진술을 바꾼 거예요. 판결할 때 성완종 쪽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측 진술이 효력이 없다고 봤고 네. 한명숙 쪽에서는 검찰이 최초에 제시한 진술이 효력이 있다고 봤어요. 두 가지 사건 비교해서 보자면 한 사건의 증인은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 그 증인이 위증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위증죄도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 진술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간 거고 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정확한 디테일까지 안 보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만 봐도 충분히 그런 의혹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를 못 내놨어요. 네. 근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딱 하나가 있는 게 동생이 집을 사면서 이제 전세금으로 수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네.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수표를 냈는데 그 수표를 증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정황이네요. 그냥 네. 정황. 그냥 정황상의 증거로 그냥 그걸 찾아가지고 낸 건데 검찰이 그럴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증거를 제출을 하는데 성완종 리스트에서는 그 시기를 근처로 해가지고 그 압수수색하고 하면은 수표 하나 안 나오겠어요, 솔직히. 그럼요. 네.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었느냐 네. 아니면 그냥 소극적이었느냐 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다면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느냐 죽어있는 권력이었느냐 그런 부분도 재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당시에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보면은 일단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생채기를 내야 되는 게 그 당시 집권 정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기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여성 최초 국무총리 그리고 참여정부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라는 거를 강하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분석도 충분히 나올 만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약간 양동작전 비슷하게 네. 보여진 게 한명숙 전 총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걸 문제 삼아서 사실 그 안철수가 탈당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랬죠. 네. 작전 비슷하게 당과 예. 민주당 세력 자체를 이제 흠집내고 그때 당시 문재인 당대표도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죠, 뭐. 네. 예.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이 성완종 리스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해서 사실 홍준표가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죄를 받았을 때 가장 흠집 많이 날 곳은 사실 자유한국당인데 그 세력은 뭔가 비호해주는 듯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요. 결국 어제 무죄 판결로 다시금 친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당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자유당의 세력 구조가 단단해진다는 그런 정황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무죄 선고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의 그 의기양양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다진다는 거, 뭐 그쪽들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 여론은 계속 정반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또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불신이 커지고, 그리고 홍준표 같은 자가 자꾸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그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아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23일날 홍준표가 그 SNS에다가 직접 글을 올렸는데, 그래요? 네.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라면서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서 사태를 키운 그 제천 참사가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건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뭔 개. 잠깐 우리끼리 한 1분 동안 서로 자유롭게 욕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아이고, 뭐 제천 그 화재 사건을 들먹이면서 네. 아주님 직격으로 또 이용해 먹으려는 류여해나 잘 단속을 하시지. 그렇죠. 뭘 세월호를 또 들먹이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지금 그 류여해 인형 들고 와가지고 나 팽당했다고 막 울먹울먹 하는데, 그래도 한때 같이 이렇게 정치적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좀 위로를 해주고 그러셔야지. 뭐 무지 인형이라도 사주든가. 그러니까 야당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죠. 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또 들고 나와가지고 세월호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그런 개 망발을 하고 앉았는 그런 당대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결국 그거밖에 안 된다. 이제 욕하기도 아까워요. 좀. 그러니까요. 네.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화재 사건 자체도 지금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언론이랑 포털 방송이 다 좌파들밖에 없고 SNS에도 문바들밖에 없다 이러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써놨어요, 글을. 막 써놨어요? 네, 진짜 그냥 막 찔러놔가지고. 뭐 거의 뭐 SNS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배설 수준. 그 최근에 또 일본에 가서 그 굴욕적인 모습. 네. 의자 사이즈, 의자 높이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국 가서 뭐 굴욕적인 외교 뭐 아련을 했다는 듯한 그런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이 일본에 가서 아련을 하듯이 굽신굽신. 허리도 이만큼 숙이고. 원래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전형적인 그쪽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우리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친일 경찰 노덕술의 후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노덕술 뭐 하팔라 다 그런 사람들의 원료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도 빼놓을 수 없지. 무스케가 그렇게 귀여워했던 박정희도. 네. 저희 정신적 고향 일본에 왔습니다. 뭐 이래서 형님이라고 모시겠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대통령인데 쪼다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 뭐 이제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사실들이고, 그런 걸 볼 때 지금 현재 야당들의 그런 역사적인 의식의 결여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보수예요, 보수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 자긍심과 그리고 기존 질서를 이렇게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매국이야, 매국 단체입니다. 매국 단체. 저는 그렇게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현격히 수준이 떨어지는 야당, 그리고 그 야당의 대표, 그리고 그 야당의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혐의가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의 이슈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주의 시사.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시사인데요. 판교 환풍구 사건 아시죠? 그때 참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재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련해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 1부 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상자 가족 대표인 김도경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을 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12월 20일 그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인데 김도경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잊을 수 없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사고를 겪었던 딸의 아빠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준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뷰로 드러난 거는 누가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느냐네요. 그렇죠. 네. 정확히 보이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과연 그런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김도경 대표께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원만하게 사망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부상자 보상 협의가 시작되었을 때 네. 경기도 측에서는 그냥 어차피 부상자들은 이 사건이 잊혀지면서 같이 잊혀질 것이다. 뭐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 라고 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그 부상자 가족분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상반되는 부분이 이용해 먹을 때는 네.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가서 일이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제 그 담당하는 뭐 경기도 부지사나 뭐 국장, 팀장, 뭐 주무장 이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연락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예 자리를 다 옮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락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시청 공무원분들밖에 없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환자실에서 딸을 간호를 하고 있는데 굳이 불러내서 사진 한 방 찍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식의 폭로가 있었고 그런 반면에 혼자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가신 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런 폭로가 나오는 거죠. 기시감이 있네요. 그 홍준표가 네. 물난리 났을 때 네네. 굳이 가가지고 연설을 해야 됐다고 네. 했던 그런 모습과도 닮아 있네요. 네. 그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정치인들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결국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허위사실 유포로 박 전 부지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한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박 전 부지사님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될 것 같고 뭐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본인의 철학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진실을 왜곡시켜서 그걸 정치적으로 써먹으려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나 아니면 정부 조직에 진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송병호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네, 저는 따릉이의 미래라는 시사를 가져왔습니다. 따릉이요? 예. 따릉이가 뭐예요? 따릉이 모르세요? 네.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데. 혹시 그 자전거인가요, 그게? 네. 예. 아, 제가 자전거를 잘 안 타서 걷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 1,000원을 결제를 하면은요 하루 동안 계속해서 자전거를 빌려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동네에 상관없이 타고 그 다른 맞아요. 그 반납소에다 반납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건 봤어요, 저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렇죠. 주로 사무실이 다 근처에 있어요. 집 근처에 있어서 그 동네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 복지로 이제 근처에 출장 갈 일 있으면 따릉이 이렇게 대신 결제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따릉이를 이제 쓰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편하기는 한데 아직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조금 있다.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자전거 공공임대 서비스를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뭐 이런 큰 나라에서들도 그런 게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네. 중요한 점이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걸 대여한다 그런 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활성화가 다른 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자전거가 각광받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대중교통보다 훨씬 이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운동도 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요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10km, 15km 정도 되는 거리면은 네. 버스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아, 맞아. 네, 인도로만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활성화가 다른 나라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시애틀이 그런 자전거 공공임대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중단이 됐어요.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으로 잡으면 하루에 한 번 이용할까 말까 막 이 정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용도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자전거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는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많이 한정돼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거치대가 있잖아요. 네네. 자전거 거치대에서 빌려가지고 자전거 거치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계획하는 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아, 스테이션을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불편한 부분이 있다. 네. 그게 많으면 괜찮은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좀 더 낙후된 정도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게 망했는데 네. 시애틀에서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한다고요? 네. 자전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9,000대를 오히려 더 투입을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치대를 아예 없애버리고 네. 거치대 없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오, 어떻게 되죠, 그게? 그게 이제 GPS가 달려 있어요. 네. 그 자전거에 GPS가 달려 있어서 그냥 앱으로 검색을 하면 주변에 빌릴 수 있는 자전거 위치가 그냥 떠요. 거치대가 지금은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가 먼저 네, 뜨는데 맞아요. 그건 자전거별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가 어디 있다 그걸 예약을 해놓고 가서 이제 빌리는 거죠. 운영을 바꾸니까 그 도박이 실패했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 도박이 성공을 해서 그걸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그냥 도박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네. 이게 사실 중국에서 이미 성공을 한 사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30개 회사가 있고 그 상하이에만 자전거가 150만 대가 있대요. 이런 자전거. 그 원래 중국이 또 자전거 보급이 많았었잖아요. 네. 네. 뭐 전기 자전거도 사실은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달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테이션 없는 스테이션리스 바이크 서비스가 하루 이용이 6천만 대래요. 뭐 거의 우리나라 인구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한 명씩이 매일 이용하는 네네. 그 정도 수. 뭐 워낙 또 근데 인구는 상대적으로 그쪽이 많으니까 네. 그렇다고 치는데 그만큼 또 이제 이용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한다는 게 자전거가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전거 산업을 보면은 우리가 자전거 막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예전과는 달리 길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근데 뭐 자전거 전국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뭐 우리나라는 또 그 도시간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자동차를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구입비나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뭐 비싼 거는 뭐 몇천만 원대도 있다고 들었고 뭐 싼 거는 뭐 몇십만 원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를 공공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세수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다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만큼 친환경인 교통수단을 널리 보급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울시 빼고는 제가 봤을 땐 시행하는 시가 없죠. 현재. 네, 그게 좀 문제죠. 네. 네. 따릉이가 다른 곳에도 좀 이제 확대 보급을 노력은 하고 있어서 네. 경기도까지는 일부 확대되긴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딱 많아져야지 그때부터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저도 따릉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학원 가는 길에 타고 싶은데 굉장한 시간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따릉이 거치소까지 간 다음에 타고 간 다음에 다시 또 걸어가면은 그게 오히려 뭔가 싶어서 좀 안 타다가 근데 나중에 진짜 완전 전폭적인 확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포켓몬고처럼 뭐 맞아. 스팟 찾아가는 맛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즐거웠는데 그리고 한 번 더 이번 최근에도 또 늘려서 이제는 어디를 가면 제가 항상 자전거가 없어서 불편한 적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서 근데 진짜 거치대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하면서 불편한 점이라고는 정말 그 1시간의 그 시간 있잖아요. 제가 빌리고 나서 다음 거치대까지 반납해야 되는 그 시간 제한 말고는 크게 불편한 게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그 기한도 그 아까 얘기했던 도시 밖으로 나갔을 때 경기권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경기권에는 몇 개 없고 서울에는 많고 해서 서울에서 경기권까지 따릉이를 타고 갈 수는 또 없거든요. 네. 반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시작할 때 정말 그 도박을 했던 것처럼 조금씩
사람들 반응 가보면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많이 풀어놓으면은 되게 잘 이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치대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또 한 번 더 가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울림이라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이랑 어울림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다른 시에도 시마다 그 이름 따로 붙여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게 호환이 안 돼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전국에다 그냥 뿌려놓고서 나라도 땅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아무데나 놔도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스테이션이 없어지면 진짜 포켓몬고 하는 느낌이겠어요. 네. 자전거 여기 몇 개 이러면. 그래서 그런 붐을 통해서 뭐 또 자전거로 부산까지 가보기 뭐 이런 것들. 그런 자전거 어디까지 여행을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면 대박.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게 또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전 걱정되는 게 그렇게 거치대가 없이 자전거가 그냥 하나 띡띡띡띡 있게 되면은 그게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 나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저기서 자전거를 바꿔 타서 저기로 가야지 이랬는데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은 거치대가 있으면은 거치대 몇 개까지 자전거가 남아있는지가 보이는데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동안에 그 자리에 내가 가려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반납을 할 거라는 그 예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으면 뭔가 정말로 포켓몬고처럼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수가 그냥 많으면 그게 알아서 해결된다. 예, 그리고 선진국에서 공공자전거라고 하죠. 공공자전거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그런 좋은 예를 도입을 한다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많이 늘려서 일거양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송병우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볼 건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저는 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이 22일 날,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눈에 띄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항소심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고 하는데 그 주범과 공범인 김양과 박양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서로에게 떠넘기듯이 진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박양은 계속 그냥 이건 나는 가상의 일인 줄 알았고 사체도 의료용 플라스틱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김양은 자기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초반부터 주장하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저는 그 우리나라 법 중에서 그 정상 참작하는 부분 중에서 심신미약 있죠.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술이랑 심신미약 이거 네. 두 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제 1심에서 각각 20년과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제 항소심 3차 공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네. 뭐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굳이 재판부가 이들을 봐줘야 될 이유도 없죠. 네. 네. 그리고 한편 최근에도 중고생들이 뭐 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해가지고 조롱하듯이 그런 현장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의 네.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청소년들이 잠깐의 비행 정도로는 치부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어제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 예방 대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소년범 적용 연령 하향이 있고요. 우선 정부는 기존에는 이제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1살 낮춰서 13세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본다고 하고요. 정종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이게 소년범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의 신체적 성숙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때 만 13세면 이미 형사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낮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청소년 강력 범죄 사건이 났을 때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대신에 그냥 성인과 같은 형사부로 보내고 형량도 기존보다 무겁게 내리기 위한 법률안 개정에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당연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학교폭력 그 예방법을 개선하자는 건데 지금은 학교에서 뭐 사소하건 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처럼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뜨는 게 그거거든요. 회복적 생활교육. 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야 해가지고 처벌을 그냥 이렇게 내리는 그런 느낌보다 어쨌든 우리는 한 학교 한 반의 구성원이니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추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소년범 연령 낮춘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엄벌을 내려야 네,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무튼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 선에서 해결을 하고 대신 그 결과를 추후에 위원회 같은 데에 보고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들고 나왔을 때 생각이 났던 건 그 2012년 무렵이었나요? 저희 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보도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대책으로 제시된 게 되게 엉뚱하게도 대중문화 제재였어요. 그러니까 웹툰 같은 거가 미디어가 폭력적이니까 애들이 이런다라는 식의 엉뚱한 결론으로 가버려서 그게 결국에는 청소년 뭐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었는데 갑자기 문제의 방점이 무슨 표현의 자유? 이렇게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차라리 바른 생활책을 한 권씩 나눠주지. 슬기로운 생활. 그렇죠. 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뭔가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그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학교 안에서의 그런 문화 있잖아요. 되게 서열화하고 네. 집단 나뉘어가지고 또 집단에서 배제되는 아이는 또 부적응한 아이로 그냥 남아버리고 그런 식의 문화 아닌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재생산이 되면 그게 또 미화되고 정당화돼서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2012년에 했던 대책은 정말 좀 너무 어이가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폭력의 일부인 건데 지금 이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청소년 범죄에서 했던 그 애들의 폭력 양상을 보면 뭐 저항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어른이 싫어. 나는 어른의 이런 이걸 깰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약자한테 찍어 누르기 식으로 하는 폭력이 거의 대다수인 만큼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놓고 둘이 화해를 시키는. 둘이 그렇게 화해를 직접적으로 뭐 시킨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치윤리위원회 뭐 그런 식이겠죠. 뭐 자체적인 처벌의 수위를 논하는 그런 자리 아닌가? 신고가 우선 들어오면은 그걸 바로 접수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네. 네, 거기서 우리 재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초등생 자살했었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학교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걸 좀 지지부진하게 열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6학년이었거든요. 당시 피해 학생이. 근데 그 6학년 징계 줘봤자 어차피 쪼인했으면 졸업이에요. 네.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뭔가 형사처벌 같은 게 적용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그런 징벌도 징벌이겠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한번 더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되게 심각한 수위는 아니었는데 있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었는데 그 학교 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피해자 학생은 가만히 있고 가해자 학생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추천서를 안 써주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제 학생부에 저희 대학교 가야 되니까 학생부에다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진짜 가벼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반발이 진짜 엄청 심했었어요. 이 사건보다 이 사건에 대한 반발이 더 우리 사이에 이슈가 될 정도로 그 부모님들도 아이 앞길을 막는다는 식으로 뭔가 나오고 하는 게 저는 그냥 학폭이 열리고 이런 거는 다 드라마에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니까 되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진짜 학폭위가 딱 열려서 진짜 딱 피해자 가해자 너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야 너가 가해자 너가 잘못했으니까 반성문 일단 쓰고 너네 불이익 있을 줄 알아. 뭔가 이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학부모들 오고 막 장난하냐고 학생 미래를 막는다고 이러다가 그냥 애들 앉혀놓고 뭔가 화해시키고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되게 흐지부지하게.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학폭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학교 안에서만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장 권한 안에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대요. 그냥 야 너네 화해. 네 맞아요. 그렇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해자 피해자의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잘못했어. 무조건적인 화해예요. 맞아요. 네, 무조건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당사자 간에 서로 감정적인 부분도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청소년기 되게 중요하게 머리에 자리 잡혀서 그게 나중에 이제 사회로 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과정은 쏙 빼놓고 일단 결과를 중시하는 거죠. 네. 일단 화해가 됐으니까 끝. 너네 더 이상 싸우지 마라고 하지만 그 뒤로 똑같은 형태의 폭력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사후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때 피해자였던 학생은 그 이후로도 계속 혼자였고 가해자였던 학생은 학교도 잘 가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맞아. 뭔가 되죠. 원론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힘든 시스템이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한테 신갈이 너무 없고 맞아요. 그거를 전문으로 해주는 선생님이 저희 때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애를 불러놓고 상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피해 아동은 뭐가 문제고 가해 아동은 뭐가 문제인지 계속해서 들어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걸 전담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은 사실 그게 힘들죠. 왜냐면 다른 분들은 뭐 맨날 시험 신경 써야 되고 학생 생활 기록 뭐 이런 거 계속 쓰셔야 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그냥 화해 딱 시켜주고 그냥 많은 신경 더 안 써버리는 그런. 그 요즘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 있으면 무조건 단체 기합이요.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이러면서 두드러 패는 거지. 진짜 삭박한 시대. 그러니까 애들이 무당이 굿하듯이 그냥 쇼 한번 하고 그냥 끝. 그때 당시 이제 동급생들 보면은 그런 거 싫어가지고 이제 서로 안 한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버린 거죠, 애초에. 사실 이 학교 폭력 문제에 선착하는 이유는 학교 내부의 폭력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예방하거나 제약을 두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의 감각이 그대로 학교 밖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여기서 무뎌진 양심이 저기서도 같이 무뎌지겠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네. 밖에서 셉니다. 그런 네. 폭력성이나 그런 분출 같은 게 학교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다가 학교 밖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인천 초등생 같은 사건이 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범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규모가. 그래서 청소년 범죄든 학교 폭력이든 아무튼 제1과제는 엄정한 처벌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네. 네.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너네가 그냥 어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줄 게가 아니라 진짜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줄 필요는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일 열받는 주장이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 가해자의 부모들의 주장이 애가 아직 어린데 애 앞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자제분이 가해한 아이의 앞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예, 당신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의 자식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애가 아직 어리다라는 그 워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싹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주변에서 애들 보면은 진짜 애들 그 정서를 보면 되게 복잡다단하고 생각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 막 애니까 뭐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넘기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을 존중하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거는 애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치부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주의 시사 네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네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저는 무자극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무자극 컨텐츠요? 네, 그 SNS 다들 많이 하세요? 저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정도? 저는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이제 SNS 같은 거를 많이 안 하게 됐는데 네. 자극적인 컨텐츠가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진짜 페이스북 처음 할 때도 얼마나 재밌어요. 막 짤방도 맨날 올라오고 기사 올라오고.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낚시성 광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광고로 귀결되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너무 자극적이라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 저자극 문화, 저자극주의 같은 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 감수성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이게 원래 자극의 재미를 느끼던 청년들이 이제는 콘텐츠 수위가 너무 점점 높아져가면서 피로해져서 이 자극에서 탈피를 하려는 욕구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네. ASMR 콘텐츠로 많이 나타나지고 있고
그게 속삭이듯 자꾸 반복적인 소리를 계속 내서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슬라임 액체 괴물 같은 걸 계속 만진다든지 뭔가 소리가 나는 거를 계속 이렇게 흔든다든지 그거를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소리를 굉장히 크게 극대화시켜서 들려주면 백색소처럼 마음에 편안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삼시세계별 효리네 민박이 이미 대히트를 쳤잖아요. 평상적인 일상을 보여주는 컨텐츠가.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방송 같은 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나타난 게 저는 좀 참신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무자극 컨텐츠 연구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네. 정신건강 서비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재밌게 그냥 사람들이 만든 페이지인데 저도 처음에 재밌어서 팔로우를 해놨다가 요즘에 SNS를 안 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을 다시 들어가 봤는데 이 게시물이 뜨더라고요. 이게 눈길이 갔어요. 지난 6월 말에 개설이 돼가지고 지금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거든요. 계속해서 거의 중소급 언론사처럼 한 게시물 올라오면 보통 1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는 페이지인데 이게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오냐면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인데 이게 일상적인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사진이 진짜 못 찍었어요. 그냥 너무 보정도 하나 없고 앵글도 이상하고 그냥 정말 일상적인 시선의 사진이고 설명을 딱 한 문장으로 올려요. 근데 형용사 없이 감정이나 의견을 배제시키고 이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자극도 느끼지 못하게 예를 들면 어디 보쌈집 가가지고 그릇에 배추 한 폭이 놓여져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먹을 만큼 담은 배추입니다 라는 문장이랑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책상 위에 휴지를 하나 올려놓고 카페에서 받은 휴지입니다.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쿠쿠다스입니다. 쿠쿠다스 하나.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지하철 구석자리입니다 하면서 정말로 그냥 지하철 구석자리를 찍어놔요. 정말 앵글도 이상하고 보정도 안 돼 있고 정말 멋이 없는 사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무자극 컨텐츠가 나오게 된 배경이 결국에는 자극적인 SNS 상에서의 컨텐츠가 실제적으로 사회에 뭔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식이 발현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운영자의 의도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조차도 굉장히 숨겼는데 자신의 모습이 뭔가 자극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네.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그 페이스북에서 낚시성 제목의 기사나 과장 그리고 왜곡된 게시물들 그런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꼈대요. SNS에는 분명히 순기능도 있는데 갈수록 부정적인 기능만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덜 자극적인 일상 속 장면들을 게시를 해서 네. 자극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그런 뉴스피드의 그런 균형을 맞추고 싶었다고. 그래서 일종의 밀어내기인 거예요. 자극적인 게시물이 많다가도 뉴스피드를 계속 내리다가 뭐 할아버지가 걸어두신 모자입니다. 그냥 그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자 하나. 그냥 그런 게시물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진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사진들, 일상을 담은 사진들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어느 시골 버스 대합실 사진이라든지 네, 뭐 맞아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어디 담벼락 사진 그런 거? 아니면 뭐 그냥 해가 지는 일본 사진인가? 그런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응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 뭔가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너무 일상적인 그런 거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반응도 솔직히 조금 웃긴데 이게 팔로워들의 반응을 분석한 무 리포트라고 해서 리포트도 중간에 한 번씩 내주고 독자들의 제보 사진을 정리해서도 한 번씩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나무 그리기 대회를 개최를 해서 댓글로 사람들이 나무를 그냥 그려서 막 올리면 그거를 또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숲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나무 그림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진짜 낙서 같은 것들인데도. 근데 보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그 무 리포트도 웃긴 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극적이다라고 뭔가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게 있었어요. 숲길에서 지나가는 고양이의 뒷모습이었어요. 산책하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게시자님 게시물 내려주세요. 고양이의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뭐 자극적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재밌게 댓글을 달고 뭔가 긍정적인 댓글들이 반응을 이루면서 그걸 또 한 번 더 정리해서 그걸 한 번 더 게시를 해주면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순환이 잘 돼 있는 페이지였어요. 무자극이라는 게 사실 이런 무 리포트를 올리는 것도 사실 무자극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영의 자극이 아니고 피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긍정적이고 편안한 자극을 무자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자극 컨텐츠로 올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과장, 욕, 자극적 표현 없이 일상 언어로 일상을 표현한 게 오히려 일상 속에 그런 소소한 행복을 찾게 해줬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버스에 앉아서 창가를 봤는데도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올라가서 버스의 창가 자리입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 그런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말 편안한 상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까 페이스북 한다고 하셨으니까 정민님도 팔로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제 페이스북 자체가 무자극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 페이스북에는 관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평화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네, 피스. 네. 무자극이다 못해 전 사망했어요. 제 페이스북 계정. 저도 사망 직전이거든요. 전 해킹을 당해서 정말? 사망시켰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SNS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꼈었던 맞아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정치 현안이라든지 뭐 시사 아니면 뭐 다른 뭔가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많이들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양세병님 말씀하신 그 무자극 컨텐츠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게 자극이 엄청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내가 꼭 이걸 봐야 되나? 그 안에서 감정이입이 돼서 나 스스로가 나에게 가학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거기다 감정을 쏟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거기다 감정을 쏟고 힘들어하고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그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은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좀 지나치면 스트레스 상태가 긴장 상태가 너무 쭉 지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SNS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저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무자극, 저자극 뭐 이런 컨텐츠들을 보는데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네요. 뭐. 그냥 배추 사진. 네, 맞아요. 배추 사진 제일 웃겨. 그리고 뭐 지하철 구석탱이 자리 우리 좋아하잖아요. 네. 꼭 여기 앉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네. 편안한 자리. 그런 거에서 주는 의미도 있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편안함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이거를 6개월 전에 만들어진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지금 와서 가져온 이유가 이번에 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언제든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극 없는 청중 기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책 디자인 자체도 자극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펀딩한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로 양말인데 양말에 양말입니다라고 써있고 수건인데 수건입니다라고 써있는 정말 소소한 그런 것들로 꾸며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SNS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또 딱히 SNS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책도 한번 읽어보면 그냥 술술 읽힐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SNS에서 상당히 피로감 그리고 박탈감을 얻게 되는데 꾸며지거나 가공되지 않은 그런 평범하고 내 일상에서도 항상 보이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좋아했는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내려놓는달까?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저는 명상을 이제 가끔 해요. 잠자기 전에 잠깐 정좌해서 진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최대한 생각을 없애고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을 주로 해요. 전신에 있는 감각에 집중을 하는 그때 있는 물리적인 나만 집중을 하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무념무상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런 때가 있고 계속해서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거든요. 정보로 된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는 게 뭔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그걸 하면 굉장히 편해지는 게 있었고 저는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예전에는 되게 락 음악 같은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하이파이 음악에 반대되는 로우파이 음악을 들어요. 네. 그런 음악들은 음질을 굉장히 고급 음질을 어릴 땐 좋아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저급한 음질로 녹음을 하면은 막 노이즈 같은 거 막 끼잖아요. LP판 돌리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지직 소리. 네, 지직 소리나 틱틱틱 튀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대로 들어간 음악이고 가사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극도 없고 편안한 소리들로 돼 있어요. 그런 음악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갑자기 취향 성태. 전 좀비가 좋아요. 네, 이게 SNS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잖아요. 네. 스마트폰 보급되고 나서 더 심화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상태에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불필요하게 너무 과중된 자극에 의해서 자극도 둔감해질 뿐더러 그 정신 건강 상태도 더 불어서 안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무자극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또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종의 반성의 개념이라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한 힐링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104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합시다.